1980년대 여의도 방송가로 가보겠습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스태프들, 리허설에 여념이 없는 가수, 이촌동 스튜디오에서 막 테이프를 들고 도착한 프로듀서, 전형적인 80년대 대중가요의 모습입니다. 한편 이와는 다른 모습의 음악도 존재합니다. 대학가 소극장에 모여 포크송을 부르는 이들, 캠퍼스에 모여 민중가요를 부르짖던 노래패들, 이태원이나 서초동의 디스코텍에 모여 댄스를 추던 갓 성인이 된 젊은이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1980년대 한국 팝의 모습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듯한 이 모습들은 알고 보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한국 팝 역사의 근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이 그 장소들에 모여 음악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하게 된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그래서 둔스 스코투스가 누군데 시작합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둔스 스코투스가 누군데의 주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둔스 스코투스가 누군데의 어떤 기획과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비드래곤 비디라고 합니다. 네, 저는 숟가락을 얻는 맥시멈입니다. 숟가락. 아니 근데 자기소개가 약간 자기 관심사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아예 처음 유입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네. 그러다 보면 이 사람 이 누군데 이렇게까지 떠들고 다니는 거야 하는 생각할 수 그러네요. 있거든요. 네. 주 기자님 뭐 네, 저는 뭐 야구를 사랑하고 음악도 사랑하고 마치 한양같이 취미를 가지고 있는 그 기자 지망생입니다. 네, 저는 맥시멈이고요. 법학에 관심이 있고 예술을 사랑하고 집에서는 난초와 식물을 기르는 취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드래곤 줄여서 비디라고 하고요. 저는 요즘에 이제 문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문화에 관심이 많고 뭐 이것저것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소개는 이쯤에서 된 것 같고 네. 네. 오늘 뭐 주 기자님이 담당을 하셨는데 어떻게 잘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그 처음으로 맡아보는 거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걸리는 부분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관심 분야를 찾다 보니까 재밌는 부분 하나 찾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 반응이 좋아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근황 얘기 뭐 좀 하나 얘기했던 것 네, 같은데. 다들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 그때 마지막 녹음한 이후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논문도 좀 찾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 취미 생활에 대해서 좀 재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 특히 제가 이제 이번 논문이 주제를 조금 미리 약간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80년대 한국 대중음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좀 옛날 음악을 좀 자주 듣는 편이긴 했는데 이렇게 좀 재밌는 역사가 숨겨져 있었구나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유튜브나 다른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들을 찾으면서 좀 많이 지냈습니다. 네. 약간 덕업일치를 했다까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되셨겠는데. 아유 즐거웠습니다. 네. 맥시멈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번에는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는데. 네, 그 뒤로 쭉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 신세를 지고 아이고. 항생제를 좀 열흘 이상 먹었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항생제를 먹고 저녁에도 먹는데요. 뭐 그래도 지난주에는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약을 먹으니까 그래도 오늘은 컨디션이 괜찮아서 녹화에 잘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아니 맥시멈님은 실제로 보면 굉장히 샤프하시고 그리고 몸도 우락부락하신데 생각보다 많이 약하세요. 디스인가요 지금? 아니 네.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가 한 번씩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호흡기가 좀 약해가지고 네네. 호흡기 질환이 환절기마다 늘 있어요. 그 맘 알죠. 예. 어떻게 보면 한국에 살아기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그죠. 어디 저기 공기 좋은 그 에베레스트 산 밑에나 이런 데나 가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 이 공기 안 좋은 서울에서 사느라고 해마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군요. 서울 찬가가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 맥시멈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주 그러죠. 기자님이 오늘 준비하신 논문은 뭐죠?
논문 제목이 꽤 거창합니다. 한국 팝의 건축학을 위하여 이동하는 서울의 음악적 장소들 1976년부터 1992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팝의 건축학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저도 음악이랑 건축학을 엮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 약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제목 낚시가 있었구나. 건축학 얘기가 아주 안 나오진 않았어요. 아주 안 나오진 않았는데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서 건축학적 얘기를 조금 하고 나머지는 오히려 역사나 지리학에 가까운 그런 느낌들이 좀 강하더라고요. 이게 소위 우리 주 기자님 학생 때 학생 기자 생활 하셨죠? 네, 한 번 했었죠. 그 선배들이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자는 그 야마를 잘 따야 된다고. 아니, 야마가 정확히 뭐지? 그러니까 이마 그 제목이 좀 이렇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거는 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게 있죠. 그렇죠. 네. 약간 헤드라인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헤드라인이죠. 뭐 되게 네, 눈을 잘 끄는 거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핵심도 핵심이지만은 일단은 눈을 잘 끌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잘 선택한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낚시당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좀 있어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읽어보니까 내용은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어요. 이 지리학이랑 음악을 같이 엮는 것도 사실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를 또 이제 여기에서는 또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넥서스라는 말 다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이제 약간 분야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스타크래프트의 프로토스의 집이 넥서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 추억의 게임이 또 나오네요. 이렇게 그렇긴 한데 약간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좀 얘기를 하면은 연계 혹은 뭐 집합체 뭐 이런 느낌이래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논문에서 넥서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는 그 넥서스가 일종의 연계의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서로 장소들끼리 또 엮는 거죠. 장소들끼리 엮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소마다 그 옮겨가면서 있었던 그 음악의 주체들 그 주체들도 함께 엮어보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음악을 이렇게 분류하거나 하는 걸 보면 뭐 명반을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가수의 어떤 시대 1집 2집, 3집 이런 흐름을 따라서 그렇죠. 한번 살펴보는 게 대다수인데 누가 뭐 몇 년도에 뭐 이런 곡을 냈었더라 아니면 뭐 누가 이런 음반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명반이더라 이건 이래서 명반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연속적인 흐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단순히 약간 형이상학적으로 막 이 사람이 이때는 뭐 했고 왜 이 앨범 이때 나왔고 뭐가 명반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시대적인 총체의 흐름을 한번 다뤄본다는 의미에서 넥서스라는 개념을 가져왔고 그걸 활용해서 한번 1976년부터 1992년에 서울에서의 어떤 음악적 장소들이 어떻게 변했나를 한번 살펴본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주 기자님 이 논문은 왜 어떻게 가져올까 되신 거예요? 제가 아까 취미 생활로 좀 음악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옛날 노래들도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옛날 음악을 좀 탐구해보는 그런 논문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찾아봤는데 딱 제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한국 팝이라는 그 되게 흔치 않은 용어를 쓰는 것도 그랬고 건축학을 위하여. 그죠. K-pop 성공했네. K-pop 보통 K-pop은 많이 쓰거든. 네, 한국 팝이라고 얘기하는 건 거의 드문잖아요. 그러네요. 처음 들어봤어요. 새삼 그러네요. 새삼. 한국 팝. 그러니까 한국이랑 팝이라는 그게 주는 약간의 이질감 그런 게 좀 저를 끌고 오기도 했었고. 근데 주 기자님 나이가 실례지만 나이가 되게 어려 보이는데 왜 이렇게 올드팝에 집착을 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좀 함구를 하기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딱히 밝혀봐야 득될 게 없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러면 가다가 뭐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그 옛날 노래 중에요. 네. 좋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뭘 들었어요? 그러면 산울림이라는 밴드의 그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라는 노래를. 그거는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시나요? 아시네요.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가 산울림 노래였어요? 네, 산울림 노래예요. 그게 리메이크 많이 하긴 했을 텐데. 네, 워낙에 그 한국 음악에서 되게 실험적인 곡으로서 이제 가치가 높은 편이라. 저는 그걸 락으로 알고 있었어가지고. 락 락 맞아요. 예. 산울림이 락하는. 네, 산울림 락 밴드예요, 락 밴드.
산울림이 그 김창완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아니 네. 그 아저씨가 부른 노래가 아니었는데 아, 제가 쓴 거. 그분 맞아요. 아, 그러면 아마 그거일 거예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그 싱어게인인가? 거기서 이승 아니요. 누구였지? 그 저는 저는 음. 그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가 아, 그 임재범이 불렀나? 김바다가 불렀나? 아, 그런 적이 있었나요? 네. 크게 라디오를 켜고 그거 아니요.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막 이랬는데. 아. 그 노래 맞아요. 예. 그거 아마 나가수에서 한번 누가 했던 거 예, 같아요. 아마 그런가요? 누가 불렀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래서 원곡 자체는 그 1978년에 나왔어요. 음. 엄청 옛날이죠. 제가 이 노래 음악에 대한 소양이 좀 일천해서 아니에요. 이 논문에서도 나가수 이야기가 또 나왔던 거. 아, 맞아요. 그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나가수라거나 아니면 그 불후의 명곡 뭐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현역 가수들이 나와서 부르는 노래들이 대부분 80년대 대중가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우리나라의 그 K-팝은 이제 세계로 점점 뻗어가는데 역설적으로 한국에서는 K-팝보다는 그 대중음악의 뿌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아진 느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아는 지인들도 오래된 올드 한국 팝 좋아하는 친구들은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팝의 전성시대는 7080 아니면 8090이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하거든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뭐 그런 거랑 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네. 예, 네. 제가 보면은 항상 어떤 것이든 좀 주목받는 문화적 현상이나 사회적 현상이 있으면 그 계보를 항상 추적해 나가는 작업이 뒤따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K-팝이 되게 잘 나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K-팝은 어떤 문화 현상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이제 탐구를 하다 보면은 결국 7080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논문에서는 K-팝의 어떤 그 시류랑 한국 팝의 이 장소적 변화를 약간은 구별하는 듯한 이렇게 네, 시작을 맞아요. 하는 것 네. 같기도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보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또 비디님께서 얘기해 주시기를 그 뭐 어떤 그 음악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 뭐 명반을 가지고 하냐 아니면 뭐 인기곡 이런 걸 가지고 하냐 이런 거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 중에 하나는 그 뭔가 이질적이고 좀 비연속적인 그러니까 뭔가 되게 격동의 시대를 표현하기에는 좀 살짝 무리가 있다. 어떻게 보면 시대 자체를 이렇게 뭐랄까 표현하기에는 조금 모자람이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시대를 띄엄띄엄 넘어가지고 어떻게든 연결을 시켜놓은 거니까. 네,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절충을 하려고 아예 뭐 장르로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든가 아예 하나로 그래서 그 아예 옛날부터 하나의 장르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조금 더 장소라든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씬이라는 것도 얘기 많이 하죠. 뭐 예를 들면 뭐 홍대 락씬 아니면 인디씬, 힙합씬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씬이라는 게 그 영어 단어 씬 말하는 네. 거죠.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장르가 제일 무난하긴 하지만 문제는 그것도 어디까지나 서양에서 좀 파생된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형 음악을 얘기를 하는데 서양식 장르를 얘기한다? 그거에서 좀 오는 그 어폐라든가 뭐 적용의 한계가 좀 있는 편이고 씬 같은 경우에는 뭐 1대1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창고를 보여주긴 하는데 장소라는 건 어쨌든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있는 거다 보니까 좀 모호하게 정의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논문에서 저자가 얘기하는 게 바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넥서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이 팝의 흐름을 한국적으로 한국 팝을 가장 잘 캐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다 뭐 이런 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셈인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논문과 함께 잠시 80년대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그때 되게 음악에 취하셨던 분들은 이거 들으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아마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아마 대부분 그러시지 않을까. 네네. 저도 뭐 아마 여기에서 부모님께 들었던 얘기도 가끔씩 뭔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재밌게 시작을 뭐 이미 시작됐지만 해보시죠. 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먼저 바라볼 거는 주류 음악들. 쉽게 말해서 완전 진짜 리얼 팝인 거예요. 정말 주류 음악. 정말 아직까지도 뭐 회자되거나 이름이 남은 음악들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정석으로 통했던 음악들.
뭔가 잘 되려면은 혹은 히트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음악들, 그 음악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왜 만들어졌는가 뭐 이런 거를 지리학적으로 좀 바라보는 그런 파트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그 부분에서는 시작을 1970년대 종언 혹은 다운타운 넥서스 해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운타운은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구도심. 구도심. 네. 뭐 예를 들면 어디가 있을까요? 뭐 서울에서 구도심이라고 한다면 강북이죠, 아무래도, 강북. 네. 강북 쪽에 있는 뭐 명동, 종로 이런 그렇죠. 이런 쪽들이 주로 구도심이고 그래서 그쪽 부들 보면은 옛날 사대문 네. 안에 들어있던 사대문 곳. 맞아요. 그게 구도심. 그게 제일 구도심이긴 하네요. 그게 기준. 네, 딱 한양도성 그 안쪽. 그렇죠. 그래서 그 구도심 일대에 1970년대까지는 모든 그 문화 산업들이 거기에 다 집중이 돼 있었어요. 괜히 사대문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는 뭐 다른데 뭐 개발이 돼 있고 뭐 그런 상태도 아니었고 그쪽이 뭐 이런저런 것들이 원래부터 많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로 모이는 게 당연했었고 그냥 중요하다 싶은 것들은 다 거기 있는 네. 거죠. 그다음에 잘 되려고 하는 것도 다 사대문 안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논문 보면 여기 나오는 게 막 예를 들어 단순히 뭐 가수들이 많이 살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스튜디오도 있었고 그렇죠. 뭐 조그만 카페 공연장도 있었고 방송사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네, 언론사도 있고 네. 그냥 이 음악 산업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이미 거기 안에 있었던 거기 네. 때문에 그 옆에 또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꼭 붙어야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필요한 조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게 좋죠. 그죠. 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그죠. 것이고. 네. 그래야 뭐 돈도 이제 좀 더 들 것이고 뭐 예를 운동이라든가. 들면 지금 상암에서 방송 네, 그렇죠. 업계들이 이렇게 그렇죠. 모여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죠. 일종의 새로운 그 집적지가 만들어진 거죠. 상암에. 근데 왜 제가 그냥 궁금한 거는 여기 보면 1970년대 종언 혹은 다운타운 넥서스의 해체라가 나와 있는데 네. 왜 이런 제목을 썼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때 그 구도심이 해체되는 그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그곳이 왜 모든 것들이 많이 모여 있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곳에 뭐 방송국이라거나 뭐 신문사들 그 다음에 일종의 그 유흥가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모여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수들이 거기에서 그 방송에서 뭐 공연을 한다든가 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또 그 유흥가에서 공연을 하고 뭐 이런 게 다 그 안에서 다 이루어졌었어요. 그 작은 지역 안에서 네, 모든 그렇죠. 게 다 이루어진 거죠. 네. 이를테면 뭐 종로에 옛날에 있었던 방송국 중에 TBC라는 방송국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있었죠. 동양 방송. 네. 네. 그 거기에서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공연을 하고 이제 퇴근을 하고 밤에는 그 종로 먹자골목에 있는 그 나이트 클럽이라든가 뭐 카페 같은 데에서 이제 밤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이 됐었고 그렇게 가수들이 많이 모였다 보니까 음반을 그 만드는 그 음반사들도 자연스럽게 거기로 많이 모이겠죠. 그쪽으로 모이게 네, 되는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음악 방송이 이렇게 막 활발하게 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활동했던 거군요. 그래서 그렇게 점점 문화적인 그 어떤 공간이 형성이 되고 다른 것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부가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구도심이 첫 번째 넥서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음반 산업이 처음으로 모여가지고 생기게 된 거죠. 그게 주로 모였던 곳이 충무로나 을지로 3, 4가 을지로 3, 4갔죠? 네. 그쪽에도 보면은 되게 오래된 LP샵들이 되게 많아요. 약간 청계천 근처 그런. 네, 맞아요. 그렇죠. 없는 게 없다는. 네. 청계천. 왜 지금 저희 이제 뭐 아버지 세대나 그 더 윗세대는 그 을지로와 종로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신 맞아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거기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센터였던 거죠. 맞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옛날 을지로의 그 다방 같은 데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네, 젊은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간다고 듣긴 했는데 네, 그런 네.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그렇죠. 있는 부분이 그렇죠. 그 과거에 시대의 있었기 홍대는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종로였던 거죠. 아,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그 음반사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들어보신 음반사가 몇 개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구 레코드. 지구 레코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네. 그다음에 뭐 오아시스 레코드 뭐 이런 좀 되게 역사가 깊고 유명했던 음반사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었다. 저 오아시스는 그 재결합한다는 그 오아시스밖에 모릅니다. 재결합 보고 솔직히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요? 그 오아시스는 아닌 당연히 거죠? 그건 아니고요. 전 해체한 줄도 몰랐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또 보면은 청계천 3, 4가는 음반 도매상들.
거기 이제 LP나 이런 거를 주로 떼다 파는 다른 소매점인데 떼다 파는 그런 데이 많았는데 여기서 하나 또 첨언을 하자면은 이렇게 음반 파는 데가 많다 보니까 음반을 틀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LP. 플레이어. 네, LP 그 턴테이블이 필요하죠. 그 턴테이블은 근데 뭘로 돌아갑니까? 전기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전기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전축을 갖다 이제 고장 나면 이제 고쳐야 되니까 거기 또 수요가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또 음반 녹음을 하려면 또 그것도 다 전기니까. 그래서 그 근처에 있던 어느 상가에 그 전자 관련 산업들이 다 싹 다 입주를 합니다. 어느 상가일까요, 거기가? 혹시 세운상가? 맞습니다. 아. 네, 그렇게 모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막 전기를 막 가져다 플러그 써서 이렇게 어떤 장소에서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다 거기 한 데다 모아놓고 하는 게 편하니까 그 사람도 그런 좋은 거구나. 거고 그 판매하는 사람들도 바로 수요가 넘쳐나니까 좋은 거죠. 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데 옛날에 이런 말 들은 적 있어요. 군생활 하다가 총기 잃어버리면 청계천 가면 하나 맞춰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언제적 보면- 얘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표상하는 게 그 당시엔 이 종로 청계천 이쪽에서 어떤 음악 산업으로서 네. 이런 주요 레코드 위주로 가수들이 활동을 했고 거기에 이제 가지를 뻗쳐서 뭐 전축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물건들도 그 주변에 모이게 되었다. 네. 뭐 이런 그렇게 거죠. 완전히 문화적인 그 심볼이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왜 지금은 그 옛날의 그 장소들이 그 영광스러운 과거를 이제 과거로만 간직하게 된 걸까요? 이제 어떤 역사적인 변동이 있었던 거죠? 사정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구도심에 다 몰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겠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점점점 이제 모이다 보니까 비싸지겠지. 비싸지고 효용이 떨어지는 거죠. 음. 그래서 그때 정부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아, 구도심에서. 정말요? 네. 아. 그게 구도심에서 이제 나가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때면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이기 때문에 그 대중음악이라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견제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80년대. 네. 네, 그래서 가장 큰 네. 거는 여기서는 그건 것 같아요. 이 방송사들이 이제 다 여의도로 간 거죠. 네, 여의도로 가버린 게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연유들 때문에 방송사들을 정부가 여의도로 이전을 시킨 거군요. 네. 아. 그리고 그때 이후로 또 언론 통폐합이라는 게 이루어지면서 방송국 그렇죠. 하나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정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TBC 있죠. TBC. 그 TBC가 폐국되고 KBS로 흡수 합병이 돼요. 다 그냥 KBS로 조그만 것들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KBS랑 MBC 두 개 체제로 갑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정말요? SBS가 개국하기 한참 전이었기 때문에 음. 그 딱 두 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KBS, MBC 몸집이 갑자기 엄청 커진 네.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모든 게 다 쏠리면서 점점 획일화가 되는 거죠. 특히 아. KBS 몸집이 더 커진 거죠. 네. 공영방송이고 또 80년대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요 그 장소가 원래는 종로 이 을지로에 집약돼 있다가 주요한 부분이 여의도로 떨어져 나와 버린 거네요. 네, 그렇죠. 방송사 보고 살다가 방송사가 이사 간다니까 같이 보따리 싸서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거기에 붙어 있기에도 뭐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전 심의 제도라고 해가지고 그 각종 노래들의 가사라든가 뭐 멜로디 이런 걸 검열하는 제재가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이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점점 자유도가 낮아지니까 음반사들도 점점 피곤해지는 거죠. 그럼 소규모 음반사 이런 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네, 좀큰 운영이 타격이, 힘들 수도 있겠다. 네, 큰 타격이 오는 거죠. 오래 준비하다가 뭐가 하나 잘리면 그게 다 무산이 돼버리고. 그렇죠. 그거 녹음 하나 한다고 들인 시간이랑 돈이 얼만데. 그리고 그 사실 이 시대에서는 딱 듣고 누군가 마음에 안 들면 컷해버릴 수 있는 시대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엔터테인먼트에 암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물갈이가 된 거네요. 네. 그 네. 외에도 또 좀 더 사소한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법 체계가 좀 정비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법 체계라는 게 뭐 식품위생법, 뭐 공연법 이런 게 또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전에 나이트클럽이나 뭐 카페에서 라이브를 하던 그런 가수들에게 또 제약이 된 거죠. 왜냐면은 그 가수들이 하던 그 사업장들이 있는데 그 사업장들이라고 그 다 법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곳에 있던 나이트클럽이나 뭐 카페에서 뭐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자연스럽게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은 많이 비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체계가 닦아져 나가고 좀 더 촘촘해지니까 그거를 다 지키면 살 수가 없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도가 더 떨어지고 뭔가 더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기 쉽지가 않아진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방송 산업들은 다 여의도로 갔잖아요.
근데 방송산업도 여의도로 갔는데 음반사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음반 그 사이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음반사들은 대부분 서울 외곽으로 밀려났어요. 아 정말요? 네. 비싸서 그런가? 그렇죠.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크죠.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한 군데 몰려있던 그 구도심에 몰려있던 것들이 완전 해체가 되는 과정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의도는 사실 그 방송국들도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거다 보니까 방송국들도 사실 도심에서 찌르게 싫죠. 거기 모든 인프라가 다 있는데. 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여의도 생각해 보면 막 아파트 짓고 뭐 없을 뭐 때입니다. 없을 거 아닌가요? 자, 여의도가 막 삽을 뜨기 시작한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뭐가 없었어요, 정말로. 여의도 공원이 완전 그 공항일 때 네, 비행장이던 시절. 진짜 가기 싫었겠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경제적인 걸 따진 그 음반사들의 그 간 위치랑 그 정치적 정책적으로 바뀐 그 방송사들의 위치랑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음반사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 레코드사 지구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고양시 쪽으로 빠집니다. 아, 고향까지요? 네. 와, 진짜 멀리 이제 흩어지게 되었네. 네, 고양 삼송 그쪽인가로 이전했다가 이제는 거기 사옥도 헐고 다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도심 넥서스는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국들이 여의도로 이전하면서 여의도 넥서스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도심이 또 몰락하는 데는 또 여의도만 부상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남 개발 네.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당시 용어로는 이제 영동 개발이라고 영동개발. 영등포 동쪽을 개발한다 그래서 네, 맞아요. 영동. 아 네. 그래서 영동이구나. 네. 네네네.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그 완전 옛날 지하철 노선도 중에 그 분당선 아시죠? 그 노란색. 신분당선. 그 그냥 아니, 수인분당선. 수인분당선. 네. 네. 수인분당선. 그때 당시엔 분당선으로 불렸는데 그 분당선이 아직 수서역까지밖에 안 가던 시절에 그 설릉까지 연장되기 전에 그쪽 부분을 영동 구간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어요. 이 논문에서도 지금 우리가 막 강남 하지만 옛날에 다 영동이라고 네.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게 잔재가 조금은 남아 있었어요. 그게. 아 정말요? 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영동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되게 좀 있었는데 그 뒤로는 그렇게 부르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저는 서울에서 자라고 한 게 아니라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용어거든요. 아,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제가 들어도 영동 개발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 논문에서 영동 개발 얘기를 하니까 알게 된 거지. 음. 저도 그냥 그 전까지 이제 박정희 정부 때부터 추진을 했던 강남 개발, 서울을 넓히자 그것만 알고 있었지. 이 강남 개발을 영동 개발이라고 한다는 거는 저도 이 논문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되게 흥미롭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영향으로 그 구도심의 넥서스가 해체가 된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완전히 그게 전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게 어느 상당한 정도 비중을 영향이죠. 차지하고 있었다. 아, 네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구도심으로의 집중이 몰락하고 이제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강남에서 뜬 거죠. 그러면 이제 강남에서의 넥서스의 형성이 되겠네요. 네, 여의도와 강남을 따라가는 그 강변의 넥서스, 그 한강변 넥서스가 이제 탄생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 대중음악의 주류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류. 네. 아까도 메인스트림. 말씀드렸지만은 그 언론 통폐합으로 방송국이 이제 두 개가 돼버렸다 그랬잖아요. 네네. KBS와 MBC. 근데 이 두 개의 방송국이 전국에 송출하는 그 유의한 방송사였던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역 방송국이야 다 있긴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대부분은 다 KBS나 MBC의 그 지역 총국인 거죠. 아 그러면 영향력이 진짜 컸겠다. 그렇죠. 근데 TBC가 없어지고 KBS와 MBC만 남았다? 그러면은 그 둘마고는 거의 차이나 볼 게 없는 거잖아요. 케이블 TV고 뭐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당연히 가수들은 뭐 하겠어요? 거기에 나오려고. 나와서 홍보를 해야지. 음. 홍보를 하려고 이제 다 안간힘을 쓰는 건데 그거를 실현하려고 이제 음반을 제작하고 홍보하고 연주하는 게 정석으로 굳어지는 코스가 생기게 돼요. 아 어떤 코스가 만들어지는구나. 네. 그러니까 뜨려면 이 코스를 밟아야 된다. 네, 그런 느낌이죠. 그 중에 하나는 방송에서 꼭 어떻게든 등장을 한번 네.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방송에 등장하는 그 메인스트림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여의도였다. 아 네. 그래서 그 여의도에서 문화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저런 거 많이 했어요. 옛날 축제긴 한데 혹시 구풍팔이라고 혹시 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뭐 작품에서나 뭐 이런 거. 저는 들어본 것 같긴 합니다. 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미술 이렇게 전시도 하고 하지 않나요? 네, 이런저런 거 진짜 많이 했어요. 음. 그
예전에 읽었던 소설 중에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언급하기로는 정말 정부도 축제 개최의 의도를 모르고 참여한 사람도 의도를 모르는 그런 약간 자탕 같은 그런 축제였다. 뭐 아, 이런 식으로 그래요? 좀 강력하게 좀 말을 한 적이 있긴 한데 뭐 또 다른 의도가 있었나 보다 정부. 좀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좀 있었죠. 예, 50대 초기에 81년이면 50 막 들어서고 서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름도 축제 이름이 국풍이에요. 국풍. 나랏바람. 이게 이름부터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당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그 촌스러운 국풍이라는 이름과 이런 걸 다 결합했을 때 그 축제의 의도는 사실상 어떤 정치적인 목적성을 띤 축제였다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문화 영역에서도 정부가 좀 힘을 가지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실제로 같아요. 전두환 정부 때 문화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네, 3S 일명,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유명하고 아직도 그리고 또 미술계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국풍으로 등단을 하는 게 관례였고 그거를 거부하면서 또 이렇게 발전해 나간 양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국풍으로 빛을 본 가수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이용, 윤수일, 조용필, 전영록, 김수철 등등 진짜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참 많은데 되게 유명한 가수들인데 네. 생각보다. 제가 거기 출대 가수들이 대부분 그런 가수들이 어쩔 많아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뜨려면 사실 소위 이제 뜨기 위한 어떤 인프라가 지금처럼 다양하지가 않았고 경로라는 건 거의 한정돼 있었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 당시에 있던 예술가들이 먹고 살려면 사실 그 루트를 거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딱 뭐 조용필 뭐 그죠? 또 누가 있죠? 여기 이주일 뭐 씨도 이선, 그렇고, 윤수일, 예, 예. 이선희 전영록, 씨도 있고. 하춘화, 그다음에 윤신혜, 그다음에 송골매 이런 사람들 다 거기를 거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를 거쳐 나오지 않았다면 사실 그 사람들이 지금의 지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 유일한 것도 길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대중음악인들이 행사 참여해갖고 좀 정부의 업적을 찬양하는 효과가 좀 없지 않아 있긴 했는데 그것만으로 이 여의도의 그 모든 게 집중된 걸 설명하기엔 좀 부족함이 있죠. 그분들이 찬양한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일종의 동원된 이용- 거지. 네, 이용된 동원된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거죠. 저는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그 여기 612페이지 보면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조용필 씨에게 그토록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몇몇 위대한 음악이 나왔을까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조용필을 이거 가상의 질문입니다. 네, 가상이 조용필이라면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 마라. 아, 왜냐하면 가장 높은 곳으로 등정하려는 욕망은 1980년대에 살아간 사람 대부분이 공유한 일종의 시대 정신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 킬리만자로의 표범에 나오는 앞에 네, 얘기 맞아요. 아닙니까? 네. 가사 아닙니까? 먹이를 찾아. 그렇죠. 사기스가 어슬렁대는 묻지 마라. 하이아처럼. 근데 이 당시 이제 전쟁 끝나고 다들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던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든 높이 올라가려고 네, 하고. 네. 네. 그렇게 이제 또 여의도의 주류가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그 방송국은 여의도로 옮겼단 말이죠. 근데 구도심에 있던 뭐 음반 제작이나 아니면 그 나이트 클럽 등은 다 어디로 옮겨갔느냐? 한강변 텍사스에서. 남아 있었던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동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서서히 그 중간이나 네. 뭐 아니면 여의도 가깝게 좀 옮겨 가겠죠. 일단- 그렇게 따지면 뭐 약간 강 주변이긴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 보면 논문에 보면 이촌동에도 스튜디오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네, 이촌동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위 한강변 넥서스의 핵심적인 요충지가 여의도, 이촌동, 영동. 영동이라 하면 이제 지금의 강남. 네. 그렇게 있어서 이 분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점이 여의도의 KBS MBC. 예도 방송국. 네. 이촌동의 서울 스튜디오. 네, 서울 스튜디오라고 해서 그 한국의 녹음 스튜디오 중에 가장 시설이 좋았던 스튜디오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면 되게 유명한 분들도 네. 많이 사용을 했어요. 거기에서 녹음하셨던 분들이 뭐 신중현 씨, 조용필 씨, 뭐 어. 남이, 들국화, 유재하, 뭐 이문세, 신촌블루스 등등. 그냥 다 거기서 한 거 아니야? 네, 거의 한국에서 네로라는 가수들은 다 거기서 녹음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진짜 중요한 역할. 네, 정말 네. 중요하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영동의 리버사이드 호텔. 네.
리버사이드 호텔? 거기서 이제 음악을 틀어줘야 되는 거죠. 아, 네, 거기-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있는 고급 호텔 중 하나였는데 그곳이 이제 영동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거기가 아직도 존재를 하나요? 제가 리버사이드 호텔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리버사이드 호텔이 어느 쪽에 있죠? 신사동 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신사동. 그게 지금의 네. 그 리버사이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름 자체가 강변이네. 네, 리버사이드.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거기서 연어 이유를 따가지고 감변 넥서스라고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한남대교 바로 밑입니다. 한남대교 네. 바로 네. 그러니까 한남대교 여기 내용 나중에 논문 뒤에도 내용 나오지만 그 강남과 이태원이 연결되는 게 한남대교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게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지리적으로 네. 거기 구간인데 딱 그 한남대교 바로 밑에 리버사이드 호텔이 있네요. 되게 상징적인 장소가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면은 이제 그것도 영향이 있었죠. 도로가 이제 제대로 뚫리기 시작하던 시점이라 아, 도로가 그 닦이는 시점. 한강변에 있는 그 두 개의 도로가 있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음. 그 두 개가 그 공교롭게 딱 70년대 중후반에 다 거기가 개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촌동이랑 그 강남이랑 여의도를 이제 빠르게 왕복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구도심에서 원래 음악 산업이 이렇게 펼쳐지다가 네. 정부의 어떤 개입과 그리고 어떤 시장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양상 속에서 이 강남과 여의도를 일대로 옮겨오게 되면서 저는 신기한 게 구도심과 여의도 사이에 여기 나온 장소들이 다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네. 신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구도심에 남아있던 것들이 강남 이쪽으로 오게 된 걸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 강남 쪽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엄포를 하긴 했는데 정부는 그때 그런 식으로 개발할 의도가 없었어요, 사실. 지금은 강남 하면 아파트 굉장히 많고 네. 굉장히 뭐 시설도 많고 그런 걸 계획해서 경제를 위해서 그런 거를 의도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렇긴 한데 원래는 약간 전원 도시적인 그런 거를 만들려고 했던 의도였어요. 강남이 전원 도시를 의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네. 강남에 그때 당시에는 정말 논밭이니까. 논밭이었죠. 논밭. 아무것도 논밭이고 없었잖아요. 뭐 그냥 죄다 뭐 농지였으니까 그때 그 사람들로서는 생각을 딱히 안 했던 거죠. 뭐 이건 여기를 진짜 문화적으로 처음 들어보는 뭐 이야기다. 이런 거보다는 아니 거기에 사대문 그냥- 밖은 진짜 다 농지죠. 네. 그 당시 인식으로는 또 그럼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 사대문이 괜히 우리가- 사대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양평 이런데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 당시에는 강 건너면 뭐 충분히 전원적이다. 그렇죠. 네. 음. 아마 뭐 대한뉴스 이런 데에서 뭐 80년대 뉴스를 보시면은 한강변의 그 풍경들이 정말 황량하기가 그지였습니다. 아, 네네. 모래밭이에요. 영화 같은 데서도 한 번씩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보면은 왜 강남이 그렇게 모이게 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구도심에 있던 음반 가게나 스튜디오들이 이제 강변으로 옮겨오게 된 거죠. 네. 그때 당시에는 땅값도 쌌고 음. 많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글로도 네. 많이 옮겨갔고. 아, 네네. 그리고 강남 그 리버사이드 호텔 이런 데는 그 교통은 편리하니까 그렇네요. 아까 말했듯이 네. 도로도 이제 뚫리고 했으니까. 강북과 강남을 최단으로 이어주는 다리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방문객들을 끌어모으기는 최적의 조건이었을 거예요. 저도 어디선가 봤는데 그게 뭐 과거에도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이용량이 많은 다리 중에 하나가 한남대교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또 넓고 그리고 굉장히 차량도 많이 오간다고 해서 그 영향이 진짜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 권력이 순치된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측면도 많이 있었지만 이촌동이나 강남까지 이렇게 가면서 그 음반 제작을 위해서 힘썼던 그 작사, 작곡가, 뭐 엔지니어 등등 음반 제작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때 그 방송 기한 맞추려고 얼마나 발에 불나게 뛰어다녔겠어요. 그건 또 그렇네요. 그리고 또 그때는 아직 그거 남아있잖아요. 그 사전 심의제도. 사전 심의제도 거기 안 걸리려고 진짜 최대 안간힘을 써가면서 이 가사 걸리면 어떡하지? 이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가사 다시 했다 싹 다 드러내고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죠. 굉장히 격동의 시대 같아. 네, 진짜 격동의 시대였어요. 저희가 실제로 겪진 않았지만 이 논문을 보면서 그 시대가 잘 드러나는 듯한 네.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주류 음악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끝난 것 같고, 이제 근데- 주류가 네. 있으면 비주류가 있죠. 그렇죠. 이제 여기에 난 반대세 이러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꼭 있죠. 네. 그러면 이 어떤 주류의 대안으로 나온 건가요? 어떻게 보면 대안 겸 불만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획일화된 체계가 만들어졌고 꼭 그거를 내가 모든 사람이 거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어떤 갑갑함에 의해서 새로운 문화들이 태동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한번 2부에서 다뤄보면 어떨까요? 네, 그럼 될 것 같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